네, 메모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융 천재이시지만 천재로 불리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오건영 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생략하고 바로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요새 이제 이 부장님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연준이 험블 앤 님블 네. 뭐 이런 얘기를 언급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대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네. 근데 이 단어가 굉장히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네, 험블하다는 거는 겸손하다, 네. 겸허하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님블하다는 건 되게 민첩하다, 신속하다 이제 이런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겸손하게, 민첩하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마치 영화 제목 같은 느낌이긴 한데 왜 이런 단어가 나왔느냐 이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험블해진다는 거는 연준도 이제 시장 앞에 그리고 이제 세상 앞에 좀 겸손해져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작년에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실수를 했지만 물가가 올라오는 듯 하다가 잡으려고 하면 너무 빠르게 주저앉아 버렸고 또 올라오는 듯 하다가 잡으려고 하면 너무 빠르게 주저앉으니까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너무 허상같이 너무 약하다. 옛날에 그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되게 강하게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물가가 세게 올라오는 국면에서도 양치기 소년하고 되게 비슷했던 것 같아요. 아이고 저거 헛방이야. 이제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겠죠. 페이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금은 저런 헛방에 신경을 쓸 게 아니라 성장 자체에 관점을 좀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성장을 위해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이어갈 거야. 아니 물가가 오르는데 이렇게 계속 돈을 풀면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이렇게 하는 거죠. 걔는 일시적이라서 그래 라고 했다가 지금 이렇게 이제 봉변을 당하고 있는 거죠. 오늘 새벽에도 이제 블라드 총재라고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 하시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준에 대한 신뢰성이 굉장히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이걸 빨리 끌어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럼 신뢰성이 떨어질 정도로 큰 실수를 범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일시적이라는 말 때문에 그런 실수를 범했으면 이제 세상 앞에 겸손해져야죠. 그래서 연준에서도 말합니다. 이제 물가가 일시적입니다. 이렇게 단언적인 얘기 안 해요. 물가가 계속 올라갈 겁니다. 이런 얘기도 안 해요. 어떤 개념으로 보시면 되냐면 1년 후의 미래, 예를 들어서 한 달 후에 비가 올 겁니다. 이런 걸 예측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죠. 볼에 탁 뭔가 이게 들어온 거죠. 네. 그럼 이제 비가 올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지레짐작해서 움직이는 것보다 인플레가 계속 강할 것 같으면은 계속 시간이 흘러가는 걸 보면서 임박해서 경제 데이터를 보는 거죠. 그렇게 딱 됐을 때 민첩하게 우산을 꺼내들겠다는 얘기입니다. 미리 한 달 후에 내릴 비를 생각하면서 우산을 갖고 다니는 그런 짓 안 하고 이제는 딱 빗방울이 얼굴에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움직이겠다 이런 얘기고요. 이게 험블 앤 님블의 컨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거죠. 연준이 미리 바라보면서 다 대비가 되어 있어야지. 그 나중에 만약에 닥치고 나서 어떻게 하려고? 닥치고 나서 민첩하게 할게요. 라고 얘기하는 그 컨셉이 험블 앤 님블. 작년에 그 실수를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말이 나왔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도 연준에 계신 분들은 뭐 그렇게 얘기는 안 하시겠지만 자기들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분명히 하실 것 같은데요. 네네. 아니, 그런 분들이 이렇게 틀릴 정도로 그것도 집단으로 틀릴 정도로 네. 최근의 현상이 굉장히 이례적이었나 보죠. 근데 이제 첫 번째는 연준에 계신 그 위원들도 자기들이 미래를 다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는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린스펀의 자서전이 있어요. 예전에 이제 1987년도에서 2006년까지 연준 의장을 하셨던 분인데 그 그린스펀 자서전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그 IT 버블 당시에 보면은 96년, 97년 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그린스펀 그때 당시에 연준 의장이 이거 비이성적 과열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연준 위원들하고 같이 이제 FOMC 같은 토론을 할 때 너무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린스펀이 그 뒤에다 이제 그런 얘기를 적더라고요. 별말 안 했지만 속으로는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이렇게 생각하는 눈빛이었다. 이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당신이 어떻게 다 아냐? 시스코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당신이 어떻게 다 아냐?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어떻게 산업을 다 이해하냐? 이제 이런 얘기였던 거죠. 연준에 있는 위원들이 뭐 세상을 다 안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집단 지성이 그래서 전 세계에서 거의 탑 레벨에 있다라는 것만큼은 맞는 것 같아요. 연준 많이 틀립니다. 네. 근데 많이 틀리는데 많이 틀리는 만큼 항상 겸손하게 얘기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작년만큼은 되게 세게 얘기를 했어요. 금융위기 이후에 서너 차례를 봤었을 때 확실히 일시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굳이 일시적이라고 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런 말을 던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어디 귀신의 집 같은 데 갈 때 제가 스포를 하는 거죠. 기자님 들어가시려고 하는데 들어가시자마자 그 앞에 발목 잡는 게 있다. 놀라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막상 귀신의 집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서 빡 잡히면 놀라잖아요. 그렇죠. 근데 알고 들어가면 뭐야? 이제 이렇게 지나가시게 되죠. 스포했어. 이런 느낌이잖아요. 작년에 파월 의장이 1월 정도에 물가 많이 올라올 겁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일시적일 겁니다. 이렇게 예상을 한 것, 예측을 했죠. 시장이 얘기한 겁니다. 근데 실제로 물가가 탁 튀어올라요. 그럼 시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맞네. 진짜 물가 올라오네.
근데 일시적인 것도 맞겠네. 왜냐면 연준 의장이 미리 얘기해서 맞춰버렸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얘기한 처방과 그 이후의 현상에 대해서도 믿음을 가져가겠죠. 그럼 연준이 무언가 완화적으로 행동하고 일시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있을 거지 않습니까? 지금은 물가가 높지만 괜찮나 보네. 근데 그게 8월, 9월, 10월 하면서 꺾이지 않고 계속 물가가 올라가니까 여기서 연준도 항복한 거죠. 아, 이거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연준도 예측했을 정도로 지금 상황이 참 복잡하다는 그런 단계인데요. 그럼 일반 투자자분들은 지금 어떤 마음가짐으로 좀 투자에 임하는 게 좋을지 좀 개괄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불확실성이라는 걸 꼭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에는 어마어마한 유동성을 뿌려줬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실물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주가는 왜 이렇게 오를까? 가장 큰 이유는 돈을 많이 풀어서입니다. 이거예요. 경기가 좋으면 주가가 올라가고 경기가 안 좋아도 주가가 올라갑니다. 아니 되려 경기가 안 좋을 때 돈을 더 많이 푸니까 더 많이 올라가요. 그러면 실물 경제가 좋아도 주가가 오르고 실물 경제가 안 좋아도 주가가 오르죠. 그럼 경기에 상관없이 주가는 영원히 오르는 겁니다. 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게 되냐면 주가가 한 3, 4%만 떨어지면은 사놓으면은 반드시 크게 뛸 거야. 이런 게 수차례 반복됐었던 그 패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1, 2, 3, 4. 그 다음에 1, 2, 3, 4. 또 이렇게 나와요. 1, 2, 3, 4, 1, 2, 3, 4 나왔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 그럼 또 1, 2, 3, 4 생각하잖아요. 또 5가 나올 수가 있죠. 그 다음에 1, 2, 3, 4, 5, 6이 나올 수 있죠. 1, 2, 3, 4, 5, 6, 7이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패턴이라는 거를 생각을 할 때 이 패턴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1, 2년 전에 갖고 있었던 그 마인드로 패턴을 갖다 생각하고 계속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럴 때는 낭패를 보실 수도 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라는 게 열려 있으니까 이럴 때일수록 되게 유연한 포트폴리오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진짜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펀더멘탈에 진짜 집중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충격에도 잘 견딜 수 있는,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형태 있는 기업들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주식 투자를 하신다면 그런 말씀 좀 드려봅니다. 그 물가 얘기 조금 더 말씀을 여쭐게요. 아까 부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제 위기 이후에 아무리 돈을 많이 풀어도 그동안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었다는 게 여러 번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마 연준도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했을 텐데, 그럼 그때와 지금 도대체 뭐가 다르길래 이번에는 이렇게 한동안 우리가 잊고 있었던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까? 저는 이게 다 많이 얽혀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 무엇보다 가장 확실한 거는 경기 부양책이 너무 과도했다라는 데 있는 것 같아요. 과도했다. 예, 과도했다라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연준이 풀어준 돈은요, 양적 완화를 통해서 5조 달러를 풀어줬습니다. 기존의 1, 2, 3차 양적 완화보다 더 많았어요. 금융위기 이후에. 걔네들이 약 5, 6년 동안 풀어준 돈보다 훨씬 많은 자금을 갖다가 불과 1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퍼부었거든요. 첫 번째는 그래서 통화정책으로 퍼부은 돈이 엄청났고요. 그 다음에 재정정책이 나오게 되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코로나 직후가 2020년도 3월에 이제 코로나 사태로 시장이 무너졌을 때입니다. 4월 정도 됐을 때 트럼프 행정부에서 2.2조 달러를 퍼부었어요. 그리고 그해 연말에 0.9조 달러, 9천억 달러를 추가로 퍼부어요. 그리고 작년 3월이죠. 21년도 3월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1.9조 달러를 추가로 퍼부어요. 재정이죠. 네, 그렇죠. 재정을 퍼붓는데, 이 재정을 퍼붓는 게 그냥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지고 어디 인프라 투자 이런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인프라 투자해서 일자리 생겼으니까 거기서 일하세요, 이게 아니라 직접 캐시를 꽂아줍니다. 사람들한테 1인당 얼마씩. 그래서 꽤 많은 현금을 쏟아줬습니다. 그러면 현금이라는 건 들어오는 그 순간 소비로 이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비가 폭발한 겁니다. 수요가. 그래서 수요가 크게 폭발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수요가 크게 폭발했는데 옛날에 과거에 본 적도 없는 정도로 수요가 폭발을 했죠. 그러면 공급망이 금융위기 이후에는 이렇게 수요가 빠르게 폭발하는 걸 본 적이 없었던 거죠. 그러면 수요가 늘어날 때 공급도 탄력적으로 늘어나야 되는데 공급도 그렇게 탄력적으로 늘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거 일시적인가? 이거 공급망 늘려도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제가 이 샤프 생산업자인데 여태까지는 늘어난 적이 없어요. 네. 20년 동안. 근데 갑자기 10배로 늘려야 된답니다. 어떨까요? 진짜? 괜찮아? 장고를 하겠죠. 굉장히 오랫동안 그렇죠. 고민하겠죠. 그러면 수요는 폭발해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공급이 못 따라가 주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컸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공급망의 이슈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공급망의 이슈뿐만 아니라 코로나 사태 때문에 공급망 자체가 진짜 뒤집어 엎어진 적도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자원부국들 입장에서도, 산유국들 입장에서도, 그리고 이제 원자재를 생산하는 국가들 입장에서도 원자재에 대한 가격 별로 인기가 없어요. 수요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침체 일로에 있습니다. 원자재 그럼 나 안 팔래요. 그럼 팔지 마.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래서 디플레이션 국면에서는 교섭력 자체가 없으면은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감히 나서면 안 돼요. 근데 시장 분위기가 물가가 오를 것 같아요. 난리도 아닌 거죠. 원자재 사재기 하려고 하고. 이럴 때는 제가 공급하는 원자재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교섭력이 생긴다고 해야 되나요? 푸틴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천연가스에 대한 공급을 줄였을 때 유로존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더 레버리지죠. 이쪽이 조금 더 유리해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제 러시아만 얘기한 게 아니라 산유국들 입장이나 원자재 공급 국가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기회에 사실상 어느 정도는 교섭력을 확보하게 되니까 증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원자재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보다는 조금은 시간을 끌고 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하고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엔 강력한 경기 부양책으로 수요가 폭발을 했고 공급이 따라가 주지 못해요. 네. 그럼 물가가 뜁니다. 물가가 뛰어 올라가는데 물가가 보통 이렇게 세게 뛰어 올라가면은 연준이 금리를 인상해서 눌러줘야 되거든요. 근데 연준에서 뭐라고 했냐면 일시적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안이함까지 같이 겹친 겁니다. 그러니까 삼박자가 다 맞은 거죠. 수요, 공급, 안이함까지. 이 세 가지가 딱 맞아떨어지면서 거대한 물가의 급등,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어냈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금리는 결국 경제가 좋거나 아니면 물가가 뛰거나 둘 중에 하나 때문에 올리는 건데 지금 이제 후자가 좀 가까운 거고요. 인플레이션 국면을 갖다가 갑자기 꺼져버리는 상황을 겪은 적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과연 지금도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갑자기 디플레로 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번 인플레는 조금 약간 구조적으로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건지 이거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뭐 구조적 장기화까지 말씀드리긴 조금 이른 것 같고요. 예전 인플레보다는 조금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연준도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임금이 올라가는 겁니다. 임금은 한 번 올라가면 좀처럼 안 내려와요. 불경기가 찾아와도 위에 올라가 있던 임금이 내려오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그 수준으로 동결이 되는 거죠. 동결만 돼도 굉장히 화가 나니까요.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두 번째는요. 렌트비가 올라오는 겁니다. 렌트. 이 집세가 올라오는데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가가 뛰기 시작을 할 때 바로 렌트비가 끌어올리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렌트라는 건 일종의 계약이잖아요. 1년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해요. 이번 달에 물가가 폭등을 했는데 제가 지난달에 렌트 계약을 한 거죠. 기자님이랑. 이번 달에 했으면 올렸는데 이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면 1년간 묶여 있는 거죠. 낮은 렌트비로. 그래서 물가가 오르기 시작하고 일정 시간의 시차를 두고서 렌트비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렌트비가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밀어 올리게 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렌트비도 아시겠지만 한 번 올라가면 잘 안 내려와요. 이게 그렇게 쉽게 오늘 렌트비의 시세 이러진 않잖아요. 네. 한 번 올라가면은 뭐 저기 이제 한 달에 뭐 몇백 불, 몇천 불 이런 식으로 딱 고정이 되게 되면은 요게 사실상 잘 안 내려오고 계속 조금씩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렌트비하고 임금 상승이라든지 이런 쪽을 봤었을 때, 그리고 또 하나는 공급망의 이슈가 쉽게 풀리지 않는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말씀해 주셨던 부분 중에서 리즈너블한 부분은 지금은 수요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경기 부양책이 쪼그라들면서 이게 줄어들었을 때는 분명히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떨어지지 않는 인플레이션을 차지한 얘네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들 때문에 구조적이라는 말까지 하긴 그렇지만 과거보다는 확실히 신경을 써야 되는 골치 아픈 인플레이션이 된 거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연말이 갈면 갈수록 지금보다 인플레이션 국면이 좀 잦아들 그런 공산 쪽이라도 있긴 한가요? 저는 인플레이션이 좀 잦아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이제 중고차 가격의 상승세도 그렇고 공급망의 이슈도 어느 정도는 좀 완화가 될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지금은 준비가 안 되고 있는 게, 왜냐하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인프라 투자라든지 미국 경제 재건 법안 같은 게 준비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원래 4조 달러가 넘는 금액 크기로 이제 준비가 됐다가 지금은 반토막이 났고요. 반토막이 난 것도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그리고 주더라도 10년 동안 나눠줍니다. 그리고 얘는 직접 주는 자금이 아니에요. 이렇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자금이거든요. 그럼 이제 뭐냐면 경기 부양을 하도 강하게 해가지고 지금 수요가 굉장히 크게 폭발했지 않습니까? 그게 분명히 줄어들긴 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성장하고 물가를 조금씩은 낮춰주는 요인이 될 텐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인플레이션을 잘못 건드려 놓은 것 중에 하나가 잘 떨어지지 않는 인플레이션을 건드려 놨다는 거죠. 그래서 약한 애들 있죠?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인플레이션은 좀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근데 렌트라든지 임금이라든지 이런 쪽이 잘 안 내려오면서 탄탄하게 버텨주게 되면은 내려오는 속도가 되게 느리겠죠. 그래도 내려오니까 해결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물가 상승 레벨이 굉장히 높아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7%가 넘었으면은요. 7.5 이렇게 가면은 사실상 물가 타겟이 2%가 타겟이거든요. 하늘에서 놀고 있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조금 내려와서 5% 이렇게 내려와도 여전히 심각한 물가 수준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저는 결국에는 피크아웃이라고 하죠. 고점 찍고 내려오는 그런 패턴은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속도는 예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이렇게 갖다 쭉 떨어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느리게 내려오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험블 앤 님블이란 단어에 이제 연준의 이런 판단까지 담겨 있는 건가요? 험블 앤 님블에서는요,
연준이 확정을 하진 않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는 거죠. 겸손하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도 얼마든지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일시적이라고 했다가 제대로 틀려나갔잖아요. 이번에 이제 파월 의장이 했던 표현 중에 재밌었던 게 뭐냐면 하반기는 물가가 안정될 것 같긴 한데 원래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플러스 N% 정도라는 표현을 써요. N%라는 표현을 써요. N% 정도는 조금 더 높게 유지되지 않을까? 뭐 그 정도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도 확실하지 않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연준도 무엇이든지 정해져 있는 걸로 놓고서 세팅하고서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높지만 하반기엔 다 내려올 겁니다. 이러면 지금 굳이 금리를 막 올릴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지금은 금리를 딱 동결하게 놔두면 성장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저쪽에 알아서 물가가 내려오게 되잖아요. 저절로. 근데 그럴 가능성을 열어놓지는 않고 있는 거죠. 모든 가능성은 염두에 두지만 무엇이 확실하다 이렇게 가려고 하지는 않고 있는 게 험블앤 님블의 포인트입니다. 알겠습니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